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 소그룹을 어떻게 우리가 모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실제 소그룹 모이기 전에 그 모임에 대한 준비입니다. 실제 모임에 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6가지를 좀 적어놨습니다. 6가지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안내예요, 안내. 근데 이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오늘 요번 주가 잘 못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소그룹이 보통 정기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그냥 그래 소그룹 모이지 뭐 분반 모이지 청년회 하지 뭐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뭐 모이기 한 이틀 전쯤이나 뭐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좋죠. 이를테면 학생회에서도 분반 학생들에게 내일 뭐 예를 들면 토요일이면 우리 내일 학생회 분반에서 만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뭔가 사전 안내가 한 번씩 있으면 좋습니다. 청년회는 잘하고 있죠. 토요일날 아예 공통 그 안내문으로 딱 뿌려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안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자매회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르가반 같은 경우도 미리 안내가 문자가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거. 뭐 청년회 뭐 잘하고 계신 것 같고 학생회, 주일학교도 한번 뭐 부모님이 됐든 학생들이 됐든 어린이들이 됐든 한번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또 이렇게 기대도 되고 준비도 되고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통해서 홍보하고 알리고 준비를 시키는 것. 그 다음에 생각보다 2번 부분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의 부분은 저도 항상 참 같이 나누면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분반 그 모임을 위해서 사전에 기도하는 것이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5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인도자는 특별히 뭐 청년의 분반을 맡으신 분들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하실 거죠. 학생의 주일학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잘 되면 되게 잘 되고 기도 자체도 또 안 하면 되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에요. 왜냐면 이게 항상 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분반은 내가 준비를 해도 분반을 하는 거고 안 해도 그냥 분반은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그냥 가요 보통. 그래서 아예 기도하는 습관으로 딱 가면은 기도를 준비하는 게 될 것이고 안 하는 버릇하면 그냥 안 한 채로 분반을 맡게 되는 경우들도 좀 많아져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반을 위해서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분반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또 우리 학생들 또 뭐 어린이들 청년들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기도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비슷해요. 저는 학교에서 이제 수업 같은 것도 비슷하거든요. 수업도 습관이거든요. 하고 들어가는 버릇이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들어가고 안 해야 버릇하면 계속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그걸 다 차이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우리한테 큰 책임입니다. 기도로서 준비되는 것. 그다음에 당연히 중요한 게 내용 준비입니다. 내용.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이것 역시 약간 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는 버릇이 되면 또 내용을 준비해서 만나는 경우가 될 것이고 안 해 버릇하면 안 하고 만납니다. 이것도.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적이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좀 나보다 조금 그래도 모르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평소에 내가 좀 알고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덜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내용 준비, 적어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 미리 있다면은 한두 번은 꼭 읽어보시면서 또 거기도 질문거리를 찾아본다든지 또 질문하게 될 게 뭔지를 보고 본문이 성경 구절이 있으면은 성경 구절 다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 준비가 되겠죠. 학생회 분반 교재가 있나요? 본과가 있습니까? 뭐죠 지금? 4단계 훈련이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단계 훈련의 특징은 내용이 기초적이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죠. 우리 청년들 수준이라면은. 근데 4단계 훈련의 특징은 인용 구절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걸 다 미리 찾아본다든지 어떤 때는 그 주소가 잘못된 것들도 걸러내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구절은 특별히 더 보통 괄호로 참고 구절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보통 제시되잖아요. 근데 어떤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은 아예 그 구절을 정말 찾아서 읽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미리 준비가 안 되면 건조하게 내용들 위주로 가게 되죠. 내용은 그리고 또 이제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지죠. 우리
배웠잖아요. 그룹의 목적이랑 형태가 다 달라요. 목적에 따라서 뭐 과업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성경 공부 내용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뭐 과정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과 형태에 따라서, 형태와 목적에 따라서 또 내용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죠. 대부분은 내용 중심이죠. 여기 청년들이 속해 있는 그룹들은 내용 중심의 그룹일 것 같고, 분반들이. 저희 학교도 공과를 주로 하나요? 공과를 주로 하고, 청년에도 어쨌든 주로 어떤 배운 바에 대한 그 공과가 있을 것이고, 도르가바는 그 전체 모임을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뭐 따로 질문거리나 공과가 미리 있나요? 아니면? 공과는 없고요. 공과 있을 때도 있어요. 예. 주로 초청 많이 해갖고 들으니까 들은 말씀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뭐 평소에 그 삶 속에서 일어났던 네네. 근황 좀 네, 나눔 이렇게. 약간 과정 중심, 과정 어떤 그룹의 느낌이 좀 있는 편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떤 내용 그 형태에 따라서 내용을 좀 미리 잘 준비하는 건 너무나 필수적이죠. 그 다음에 진행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진행. 어떻게 이 순서를 시작할지, 어떻게 순서를 잡고 방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준비를 미리 하시면서 또 그러면서 특별히 토론 질문 같은 것들도 미리 질문이 주어져 있는 경우 공과들도 있죠. 근데 그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또 거기 어떤 추가적인 질문을 어떤 게 하면 좋을지 또는 이제 도르가바 같은 경우는 아마 소그룹 분반을 맡으신 분들이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혹시 같이 토의할 만한 질문이 뭐가 있을지 한번 또 만들어 보시기도 하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 방법도 이렇게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여기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보통 너무 융통성이 있어서 문제기도 하지만 또 너무 준비를 잘 하면 그 내가 준비하고 다른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되게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융통성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아마 그럴 것이고 약간의 여유를 항상 두셔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그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오히려 학생에게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 경우인데 되게 의미가 있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걸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과 어떻게 또 이거를 판단도 순간순간 해야 될 것이고 좀 민감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이거를 좀 뒤로 돌리고 그냥 준비한 공과를 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때 이거를 그냥 좀 같이 토의해도 좋겠다 하면 같이 토의하고 또 그래도 어디서 돌아와야 되면 또 돌아와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진행 부분에 대한 준비, 세부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자료 준비,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사전에 사실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게 있죠. 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뭐 준비물들 여기 뭐 간식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뭐 준비물이 간식이라면 미리 간식을 잘 해주셨네요. 오늘 하우스귤 하우스까지 다녀오셔가지고 아직도 하우스를 못 끊으셔가지고 이게 죄송합니다. 사전 협조 사항이라고 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준비물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또 미리 우리 조원들이 미리 준비할 것들이 뭐가 있다면 또 미리 준비를 시킨다든지 또는 뭐 이런 어떤 거 맡은 분이 있다면 미리 또 연락해서 좀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는지 한번 또 점검하는데 또 의미가 있는 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지난번 모임에서 어떤 좀 반영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잘 반영했는지 한번 또 피드백을 그 피드백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선생님 다음에 우리 모일 때는 뭐 해요? 그래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우리 생일 파티 해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애가요? 그래 하자 했는데 이번에 내가 그걸 잘 반영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전 모임에 대한 피드백을 참고해서 이렇게 계획을 점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기 계획의 필요도 좀 있어요. 여기 이제 계획 점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장기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1회씩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8번의 지금 회기잖아요. 그럼 8번의 계획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계획이 미리 있고 또 그 사이사이 어떤 또 다른 뭐 활동들 계획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장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1년 또는 학기 장기 계획이 있죠.
그리고 그 교육부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거기 활동 계획도 있고 그것과 맞물려서 분반에 대한 소그룹에 대한 것도 장기 계획을 하시면 좋아요. 뭐 매달 네 번째 주에는 우리 분반은 뭐 생일 파티를 한다. 그다음에 뭐 이 시기에 뭐가 좋을까? 애들 중간고사 학생이라면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한번 소풍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두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때그때 일정을 따라서 진행해 나가면서 또 학생들의 어떤 반응을 계속 봐가면서 의사소통하면서 또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 이게 소그룹 모임의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준비를 나름대로 해서 모여요. 모이죠. 아, 모일 때 여러분들 좋으십니까? 분반 맡으신 분들? 막 기대 가운데 이렇게 보통 분반을 맞이하시나요? 학생회? 솔직하니? 떨려요. 좋은 마음입니다. 왜 떨리는 거죠? 술 좀 드시죠. 하우스귤. 예. 떨린다. 되게 좋은, 근데 제가 처음에 먼저 반응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마음이네요. 긴장일 수도 있고, 설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진짜로 이제 모일 때, 이제 모인다고 할 때, 이게 사실은 즐거울 때도 있고, 기대될 때도 있고, 어떤 때 좀 이렇게 두려울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경험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즐거운 것도 아닌 것 같고, 항상 두려우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두려우면. 그건 약간 좀 생각할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두려움이, 긍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정말, 이렇게 그런 좀 생각할 부분이겠지만, 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어떻든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인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걸 다들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걸 항상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도 떨려요. 부담도 되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기대될 때도 있구만.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도자의 자리에 지금 대부분 있으시게 되고, 또 그런 경우를 맡게 되는 경우라면, 일단은 이런 것들을 꼭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죠. 그걸 우리 오늘 주된 내용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인도자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자 역할. 어떤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도자 역할. 저도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소그룹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데 가장 좀 신경을 쓰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떤 면에 가장 신경 써요? 소그룹 인도할 때. 또 이렇게 학생 같이 하는 그 멤버의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도원 안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안내라는 게? 뭐 사회를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허. 사회를 본다는 거는, 뭐 그러면 누가 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를 본다는 거는? 멤버들이 좀 그러니까 그런데 더, 네, 해야 돼?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은 그 인도자다. 인도자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안내해주고. 제가 너무 갑자기 질문드려서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실제로 분반을 하실 때, 아까 사회자라는 얘기도 되게 좋은 얘기인데,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뭐냐라고 제가 여쭙는데, 사회자라는 거는 이제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안내도 해주고, 멤버들이 말을 많이 하게 질문하면서 말을 많이 하도록 하는데 신경을 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우리 또 다른 분들은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게 잘 되던가요? 되나요? 주일학교 애들은? 전 6학년이어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요. 애들이 말을 많이 하는. 그래도 좀 6학년 남자애들이군요. 6학년 남자애들. 그 6학년 여자애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그러면 어떤 역할? 예, 그렇죠. 인도자로서. 저희 반 애들한테 일단은 어느 정도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를 해줘요. 애들이 어떤 애들은 얘기를 하고 어떤 애는 안 하잖아요. 이제 사춘기 시기에 겪으면 안 하는 애를 그냥 계속 패싱하면 좀 걔도 뭔가 계속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좀 그런 친구들이 입을 열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도 질문해보고 저렇게도 질문해보고 좀 그런 거를 저는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여자애들. 예. 말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씁니다. 네. 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왜 그거 꼭 말을 해야 돼요? 뭐 분반 말고요. 소그룹에서. 소그룹에서. 예. 본인의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을 받으면 사실 소그룹 모이는 이유가 뭐 말씀 시간에도 다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듣는데 소그룹에서 본인의 얘기를 끄집어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거든요. 그 시간이 거의 유일한 거. 그 멤버들이 말하기 함으로써 그들의 상황이나 상태를 알아야 된다. 또 서로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목적. 다 이게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어떤 데 한번 신경을 쓰고 계신지를 한번 여쭙게 되는 건데요. 청년회는 어떠실까요? 청년회에서는. 청년회에서 지금 소그룹 맡아 계신 분이 누구 계시죠? 다 그러신가요? 예, 그럼 한번 해주시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신경 쓰는 게 시간이 어쨌든 청년은 8시 40분 아하.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근데 뒤로 갈수록 그 뒤에 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보면서 자기 하고 싶었던 말을 못 할 때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고 전체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그냥 하고 싶던 말을 뒤에 그냥 잘라버리고 여기까지만 말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뭔가 밥을 먹고 교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뭔가 교제도 위해서 그걸 먼저 신경 쓴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얘기를 안 해도 문제인데 생각보다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10분씩 하신다 치면 그 8명이 하면 80분 그래서 그 시간들을 뭔가 다 좀 편안하게 제공할 수 있게 예. 교제를 그냥 이렇게 밥 먹다가도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기도하고 그냥 교제를 시작하는 그거를 가장 신경 쓰는 좋은 역할이죠. 네, 좋은 역할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서 모두가 다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독점하거나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러드리긴. 혹시 그 어머님들, 그 자매님들의 소그룹에서는 어떤 거를 뒤에 시간 제한이 있나요? 소그룹 하실 때 있으시고 두 분도 좀 역할들을 하시죠. 큰 역할은 안 하는데 줌으로 하니까 지금 끝나는 시간이 자칫하면 너무 늘어질 수 있으니까 또 그거 무슨 선인선으로 주고 이렇게 띄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늘어지면 그 사람 시간을 뺏는 거가 되니까 좀 끝나는 시간을 좀 신경 써요. 네, 끝나는 시간. 자매님들은 대부분 다 말씀을 잘 하시는 편이시죠? 도르가반에서는. 제가 안 하죠. 네? 제가 안 하죠. 네, 이미 너무 다 잘하시고. 학생회는 말을 좀 잘하는 편인가요, 학생들이? 여긴 좀 그래도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어떤 데 신경을 쓰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럼 그것에 대해서 말도 잘하나요, 그래서 말을? 어떤 날은 잘하고 좋습니다. 아주 다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인도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이 인도자의 정말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내놓은 게 총매자라고 있어요. 총매. 이걸 좀, 이게 영어 단어가 아마 facilitator일 거예요. facilitator. 그러니까 뭔가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도록.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소그룹에 아까 잘 말씀하셨죠. 소그룹 자체가 기본적으로 왜 소그룹을 하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는 거잖아요. 또 좀 말 좀 하고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또 서로 또 필요하면 토의도 할 수 있게끔. 이 말은 뭐냐면은 인도자는 이 역할로 충분하다. 인도자가 뭔가 정답을 주려고 하거나 인도자가 말을 많이 해서 어떤 걸 또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자극을 준다든지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든지 또 말을 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좀 이렇게 격려해서 또 생각해보게 한다든지 또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엄청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막 와, 막 실제로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막상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도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더 좋은 대답들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격려받아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들. 그래서 총매자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써놨어요. 촉매자. facilitator. 요즘에 학교에서도 많이 이런 용어들이 생겨요. 학교도 전통적으로 학교가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주로 많이 강의식으로 많이 하는데 강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이 배움이라는 요소가 강의로만 되는 것도 강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더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어떤 뭔가 그 배움의 어떤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사들 계속 옆에서 이렇게 막 자극을 주는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이랑 비슷합니다.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그것 비슷한 게 또 안내자죠, 안내자. 이 안내자는 뭐 좀 더 큰 틀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지금 우리가 이 토의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어떤 그런 그 지점을 계속 좀 안내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삼천포 가거든, 삼천포. 그럼 다시 좀 지도 좀 다시 꺼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 참 좋은 얘기인데, 우린 또 이런 얘기니까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계속 우리의 어떤 이 소그룹의 목적, 그 시간에, 그 모임의 현재 목적에 조금 더 부합하게 안내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안내도 엄청 필요합니다. 시간 안내. 시간도 이렇게 잘 이렇게 분배를 해줘서, 또 누군가가 말을 안 하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거.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절제시키는 거. 이것도 안내자의 역할로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명료자라고 말을 붙였는데, 이건 조금 더 분명하게 어떤 뭐 질문이 있다면, 토론 질문이었다면 질문의 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 또 이게 격려자도 아까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격려를 하는 거죠, 격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주의사항으로 요거 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썼는데 대답 정리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이렇게 직업병이 있고 막 그래서 뭐 내가 다 대답해야 될 것 같고 막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누가 이제 뭐 멤버가 발언했으면 꼭 정리를 해야만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부담도 있어요. 마지막에 꼭 최후의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은. 뭐 이게 학교로 말하면은 종례 같은 거죠, 종례. 이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긴 좋은데 또 어떤 때는 그냥 좀 열리는 그냥 결말로 그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또 사회자가 그런 부담을 갖진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사회자로서. 그냥 진행만 해도 되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 사회자, 인도자 역할이니까. 또 독백자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혼자 말하는 거죠. 지금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독백자 뭔가 이제 상호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혼자 말을 많이 하는. 근데 이런 주의사항을 다 보면요, 어쨌든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인도자는 말을 좀 적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실제 소그룹 토의 같은 걸 할 때 말보다 귀를 좀 많이 사용하시고 또 리액션 많이 해요. 리액션. 인도자는 오히려 리액션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것들. 또 하나 좀 더 얘기할 수 있다면 인도자가 또 약간의 모범을 보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어떤 특별히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정답이나 뭐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본을 보이지 않아도 되지만 약간 어떤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될 때 또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인도자 좀 더 먼저 한번 그 샘플로서 보여주면은 용기를 얻어서 또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도자 역할 촉매자를 좀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촉매자. 그 다음에 안내자, 명료자, 격려자. 이렇게 일단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또 쉽게 이해하면 길잡이 같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인도자라는 건 길잡이니까 그분들이, 조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나도 같이 가는 거지만 중요한 건 조원들이 길을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돕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 되게 질문을 활용하게 되잖아요. 질문을 통해 소그룹이 많이 인도가 됩니다. 뭐 과정 중심의 소그룹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뭐 친교를 위한 그룹이라 할지라도 질문들이 좋은 질문이 던져질 때 또 좋은 그 교제가 되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중심 같은 경우도 그 내용에 대한 좋은 질문이 던져질 때 내용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렇잖아요. 뭐 과업 중심도 뭐 그럴 거예요. 과업 중심에도 현재 이 과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질문이 주어질 때 또 우리가 지금 그 해야 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 사용을 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좋은 질문의 조건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먼저 옆에다 메모를 해놔봤어요. 일단 자극. 이게 촉매자니까 그런 의미의 자극이에요. 생각의 자극.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는 뭐 그 호기심이 내용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뭔가 자극적인 거. 이게 자극적이라는 말이 좀 그런 이런 막 세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에 자극을 주는 마음의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그런 질문들. 이따 또 한번 예를 들어보고요. 명료를 얘기했는데 이거 분명한 질문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문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된다.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면은 좀 이렇게 대답도 좀 또 딴 데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명료한 질문. 관련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토의하고 있는 이 모임에서 좀 다뤄지고 있는 주제와 관련 있는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질문과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질문에도 이 관련성이 중요하지만 왜 그 종종 그 예화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시작할 때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그 뭐 말씀 설교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예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도입 부분이니까 이제 뭐 호기심이나 또는 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예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처음에 인사말처럼 또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그냥 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예화를 든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이거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관련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련성.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을 짓는 그런 질문들. 이렇게 되고 도입 질문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질문을 보통 세 가지 질문으로 보통 그 나눠요. 이거는 뭐 내용 질문, 내용 중심의 그 과업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 내용 중심의 참 그 그룹은요.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런 질문들이죠. 도입 질문. 보통은 이제 안내해주는 질문.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질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이라는 것을 안내해주는 질문. 또 약간 이제 예열, 약간 이제 분위기를 워밍업이죠. 워밍업.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질문들. 또 이 도입 질문들로 생각할 소재를 좀 던지는 거죠. 이 주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주제에 대해서 그 소재를 제공해 주는 것. 도입 질문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도입대에는 모든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문을 다루는 질문이라면, 본문에서 누구라도 보면 답할 수 있는 질문. 또는 자기 경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보통 도입 질문의 역할로서 무난하죠. 도입 질문의 어떤 그 경우로서 무난합니다. 도입 질문. 보통 가장 흔한 도입 질문 뭐죠? 우리 분반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오늘 했어요. 근황 토크 같은 게 이쪽에 가장 흔한 도입 질문이죠. 어떻게 요즘에 별일 없으셨어요? 그 다음 조금 더 뭐 만약에 그 사람을 안다면은 뭐 캠프 어떠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하셨나요? 뭐 문안을 뭐 묻는 질문, 그 근황을 얘기할 수 있는 질문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것도 일종의 예열 질문이에요. 도입 질문이에요. 우리 보통 점심 식사 이후에 뭐 모이게 되는 그룹 같은 경우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보통. 썩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보통 왜냐면 그거는 뭐로 대답이 나와요? 네! 이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뭔가 어쨌든 분위기를 이제 좀 만드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보통 흔한 도입 질문이죠. 흔한 도입 질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해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관찰, 발견, 성경 공부 같은 경우에 또 본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해서 원리를 이끌어내는 목적으로 이 이해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요하죠. 잘 이렇게 발견과 관찰을 자극하는 그런 질문들. 좀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본문을 다루는 경우라면요. 그걸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이면 좋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를 읽고 있다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예언? 70년 만에. 네. 제가 여기 뒷면인가요? 뒷면에다 하나의 사례를 넣어놨거든요. 여기에는 관찰 질문이 아니라 이해 질문인데요.
좀 자극하는 질문이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관찰을. 예를 들면 본문에서 이게 이제 청년에서 실제로 옛날에 했던 그 공과였어요. 보니까 요한복음을 배울 때였던 것 같은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어쨌든 눈을 켜고 찾는 거죠. 어디서 시작했는지 나름대로. 뭔가 이런 식의 어떤 그냥 쉽게 대답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본문을 좀 들여다보게 하는, 꼼꼼하게 보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또 그게 그냥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건 되게 중요한 의도가 있는 그 포인트였잖아요. 또는 예를 들면은 뭐죠? 에베소서 1장을 다뤄요. 그러면은 본문에서 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몇 번이나 나오나요?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든지. 그래서 관찰과 발견 질문은 되게 좀 이렇게 자극이 되는 질문이면 좋습니다. 자극이 되게. 그게 또 관련성이 있는 거죠. 의도가 있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보통 관찰과 발견을 잘 해야지만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까지 나아가는 데는 요 관찰과 발견이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들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우리 보통 그 성경 공부를 주로 많이 하는 형태가 되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소그룹들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적용 쪽으로 가기보다는 관찰을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도 그렇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렇고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 같은 경우는 관찰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런 질문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는 그런 관찰 질문들, 본문의 의미에 아주 밀접하게 있는 관찰 질문들을 던지는 게 필요하겠죠. 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 이야기에서 만약에 관찰 질문을 만든다? 뭐 이미 이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질문을 활용하는 건데 또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질문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만드는 경우라면요. 그런 질문들 생각해 보는 거죠. 뭐 38년 된 병자 이야기라면 관찰 질문으로서는 뭐 몇 년 동안 아팠나요? 하다못해.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질문이 생겨요. 38년 동안 이게 보통의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우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어져서 38년 동안 아픈 이 병자는 내가 만약 그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갈 수 있겠죠. 또 왜 그 사람은 뭐 그런 마음에 대한 얘기할 때 본문이 또 관찰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너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만 뭐로 대답하는지 아세요? 모세? 나를 데려다 준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또 우리가 이 병자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라는 어떤 이런 질문, 이런 답을 찾아갈 수가 있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이해 질문, 관찰 발견을 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요걸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까지 적용할 수 있는 원리까지도 이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용 질문은 사실이나 원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역할인데 이것도 꼭 필요해요. 저는 여기에 좀 약한 편이에요. 사실 적용에 좀 약한 편인데 스스로. 근데 적용이 안 되는 어떤 우리가 성경 공부 그룹이라면은 그 사실은 적용까지 가야 돼요. 적용이 우리의 성경 공부의 목적이거든요. 실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 묵상 하잖아요. 묵상이 아주 성경적인 단어지만 어떤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요, 묵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복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복상. 뭐의 줄임말일까요? 복상. 줄임말이에요. 복상.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에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적용이 중요하다면서 복상. 묵상 대신 복상.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 의도가 이제 느껴지는 건데, 복상은 복종이 있는 묵상이래요. 복종이 있는 묵상. 그러니까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묵상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복종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적용, 이런 실천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말인데, 엄청 중요합니다. 적용 질문. 그 다음에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은 보통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질문. 그냥 예, 아니요를 대답하는 질문은 생각에 자극을 못 주거든요. 그쵸? 생각에 자극을 못 줘요. 보통은 육하 원칙으로 답할 수 있는 답 정도는 그래 돼야지 좀 자극이 됩니다. 한 질문에 그걸 다 포함할 수는 없지만, 뭐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어떻게 뭐 했나요? 왜 그랬나요? 이런 식의 질문 정도는 던져줘야지 예 아니요가 안 나와요. 예스 노 퀘스천이 아니라 적어도 육하 원칙 가운데서 어떤 질문들이 그래도 좀 생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예 아니요보단 예 아니요는 아까 도입할 때 그런 분위기 같은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겠고, 말이 많고 긴 질문을 피해라. 왜냐면 명료하지가 않거든요. 무슨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질문했는데, 대답 이런 경우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질문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럴 때 다시 또 질문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면 되긴 되지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더 명료한 질문이면 좋다. 이중부정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뭐 질문만이 아니라 그 말하기 방식에 있어서요. 질문 안에 부정이 2개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죠.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까요? 뭐 이런 식의 뭐 저도 지금 막 만들어내니까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뭔가 이중부정의 질문들은요, 그 앞에 거랑 비슷해요. 의미가 불명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질문은 그냥 이렇게 긍정 질문, 하나의 질문으로 긍정 질문으로 보통 던져지는 게 되게 명료하게 이해가 되죠. 실제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 대화에서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한 질문 안에 여러 질문이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가 않죠. 하나의 그냥 질문에 하나의 포인트만 있게끔 하는 것, 다 이런 맥락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뭐 이것 피할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들이 좀 좋을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비슷한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특별히 관찰과 이해가 같이 보통 많이 결합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아까 38년 된 병자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본문 속 인물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만일 나였다면 어땠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킹 오브 킹스를 여기 보셨단 말이에요. 어떤 장면 혹시 인상적이었던 거 있으세요? 잘 보긴 보셨습니까? 좀 졸렸을걸요, 그때? 안 보신 분들도 계시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만화 영화인데, 그냥 성경 영화거든요. 성경을 그냥 했는데, 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했는데,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딱 이 질문 생기더라고요. 와, 나였다면 어땠을까? 그런 질문들이죠, 그런 질문. 근데 왜냐하면 그게 관찰이 됐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영화에서 더 그걸 아주 사실감 있게 보여줬는데, 정말 풍랑이 엄청 일어나는 거죠. 저 멀리서 유령처럼 예수님 정말 떠온 거죠, 예수님이. 그게 보이는 거죠. 관찰을 한 대로 이제 영상화 한 거잖아요. 그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올려놓는 거. 전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찰이 잘 되면은 아주 본문의 내용이 되게 생동감 있게 오는 그런 질문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거는 되게 저한테 스스로 던져지는 질문이었죠. 이런 질문들 좋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이야기가 있는 본문은 그러기가 좋아요. 이야기가 있는 본문을 너무 빨리 교훈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학생들은 제가 좀 약간 교리책이긴 합니다만, 이야기를 다루는 어떤 성경들을 우리가 본문으로 한다면요, 관찰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관찰 질문. 그럴 때 학생들이 그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게 있죠. 또 조금 더 편안한 좋은 소그룹 질문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적용이나, 또 우리가 아까 촉매제 역할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고, 우리가 멤버들의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청년에는 이러기가 쉽죠. 학생들도 그럴 수 있겠네요. 본문 말씀이랑 다 공과가 이어지는 거죠. 다 이어지죠. 그쵸? 그럼 이런 질문 좋아요. 어떤 질문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질문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듣고 뭐 했잖아요. 도로가면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뭘까요? 기억에 남는 거 있니? 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가장 인상적인 게 뭐야? 오늘 좀 괜찮으신데요? 말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독점하고 있죠. 아니에요. 독점은 제가 하고 있고, 제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참여를 더 촉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누구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인상적인 게 뭐가 있어?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나눠보세요. 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뭐 한두 명 얘기하죠.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두 명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건 너무나 우리의 이 지금 소그룹을 너무나 그 주제 중심으로 몰아가는 이렇게 안내해주는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 오히려 사실은 더 쉽죠. 근황을 묻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실은. 바로 그게 도입 질문이 될 수가 있죠. 오히려. 그리고 바로 또 우리를 이 목적과 주제에 더 이렇게 바로 인도해주는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서요, 우리 질문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 소그룹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삶의 나눔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룹의 목표와 유형에 따라 좀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소그룹이 다 이럴 필요는 없죠. 과업 중심의 그룹은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면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에서는 이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 중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친교나 교제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성경 공부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눔에 대한 요소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죠. 여기에는 그룹 분위기가 좀 중요해요. 그룹 분위기가. 그리고 분위기가 잘 안 돼서 여기까지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걸 정말 중시하신다면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인도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눔. 거기서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인도자 역할 중에서 모범의 역할, 본의 역할이 하나 요구가 되는 것이죠. 인도자가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먼저 좀 보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좀 용기를 내서 조언들도 얘기를 하는 면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 좀 인내도 많이 필요해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그걸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고, 또 이런 것들. 또 좀 정직함, 또 용납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만 이런 나눔이 좀 더 편안해지고, 그 용납의 경험 때문에 더 자기를 오픈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경우도 생기죠.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바죠. 보통 우리 일반적인 소그룹에서는 이런 정도를 다 기대하죠, 사실은요. 조원들도 아마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대가 크죠. 큰데 사실 약간 눈치 보는 게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네, 그럴 때 인도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분위기를, 네. 저 근데 질문이 생겼는데, 용납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용납할 만한 뭔가 솔직하게 얘기할 만한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만약 다른 옆에 구성원들이 어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좋은 질문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답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움이 생겨나면 청년에서 제가 대충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아주 좋은 예를 들어 실제 사례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경험들이 돼요. 만약 딱 갑자기 다 얼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가 되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정말 분위기도 안 맞고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경험돼 버리면은 누구도 못해요. 누구도 그런 얘기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당사자도 뭐 그럴 것이고, 들은 사람들도 이런 얘기하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해졌네?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인도자가 엄청 중요해요, 사실은. 인도자가 뭐 질문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 대체로 그것들에 대해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솔직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격려받아야 될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설령 약간 부정적일 수 있지만 솔직한 얘기라는 점에서 격려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정말 부정적이야. 근데 솔직한 건 좋은데 너무 부정적이라면 그거를 완화시켜야 되는 게 인도자 역할이에요. 어렵죠. 청년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한 청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은. 학생들 엄청 시니컬하고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막. 뭐 솔직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청년들도 그분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솔직한 건지 그것도 모르죠. 어쨌든 사실은. 근데 전반적으로 용납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 엄청 중요해요. 격려를 받아야 되고. 솔직한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뭐, 하다못해.
하다못해. 근데 이제 청년들이 어려운 게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나이 차가 좀 이렇게 크게 나지 않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근데 뭐 학생들이나 저 어린이는 좀 더 쉬워요. 시끄러워. 아까 이거 하면 되죠, 이거. 이거 그만이거든요.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약간 청년회가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게 요구되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고 자질인 거예요. 받아낼 수 있고 그리고 충격을 오히려 중간에서 만약에 너무 부정적이라면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누군지도 생각이 막 나. 농담이고요, 어쨌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으쌰으쌰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막 분이 완전 썰렁해지는 얘기 해요. 근데 그 감당해내야 돼. 좀 안 좋은 예인데 옛날에 제가 해외 동서를 애들 데리고 캄보디아를 갔는데 뭐 소그룹과 좀 분위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엄청 실명을 밝히면 이제 박인선 김유미 선교사 가정이 저희 애들을 대접한다고 엄청 좋은 식당을 데려다 줬어요. 옆에 나름 최고급이겠죠. 치킨이랑 뭐 카레랑 이런 거 카레나 치킨이랑 뭐 이런 거 먹었던 것 같아요. 뭐 볶음밥이랑 되게 맛있게 먹고 전 정말 맛있어서 맛이 없고 어떤 남자 놈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인데 갑자기 야 여기서 무슨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무슨 냄새 나지 않아?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맛있게 먹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들도 갑자기 그런 애들 또 대부분 목소리 좀 큰 애들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분이 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는 그 교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 야 뭐가 맛없다고 그래 맛있기만 한데 하면서 줘봐 하면서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오버하는 거죠. 막 오버해야 돼요. 막 오버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두리안도 캄보디 두리안 먹는데 어떻게 먹고 막 욕했어요. 어이씨 막 하면서 욕해요. 그럼 애들이 아무도 시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또 그럼 인도자가 먹는 거죠. 저는 근데 다행히 맛있거든요. 맛있다고 막 먹고 야 부탁같이 냄새나 하면서 막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다 되는 건 아닌데 다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걔가 그때 야 무슨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을 때 몇 명이 놨어요 숟가락을. 그래서 다시 들기를 못했어 솔직히. 근데 또 어떤 애들은 그냥 또 맛있게 먹게도 해야 돼. 그냥 그 정도라도 인도자가 좀 그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나눔에서 특히 그럴 수 있죠. 나눔에서 너무 솔직한 얘기들을 갑자기 해버리면은 청년의 예를 들었으니까 또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죄랄까요? 좀 우리 부정적인 솔직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또 적나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때 너무 적나라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충격이 되죠, 사실은.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서 충격을 좀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예민하게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면. 쉽기만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령 썰렁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걸 지향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뭐 모든 그룹이 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안 되면 다 왔을 때 그냥 솔직한 얘기를 못하면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솔직한 얘기가 아니라면요. 공허해요. 공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내 마음의 얘기들, 또 내 본문에서 정말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걸 지향하는 건 그래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비슷해요. 교실에서 너무 조용한 학급보다 좀 시끄러워도 애들이 자기 얘기할 수 있는 학급이 좀 더 나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우리 촉매자고 안내자고 일방형이 아닌 걸 생각한다면은 그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근데 모든 경우에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혹시 또 우리 형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또 좋은 이렇게 생각을 나누실 분 계셔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렇게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소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소그룹에서, 꼭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기도의 부분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부분. 이것도 뭐, 모든 그룹이 다 해야 될 얘기지 하지만,
요게 좀 더 아까 삶의 나눔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더 중시되는 그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뭐 과업 중심의 그룹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의 요소도 우리 소그룹 인도에 있어서 소그룹에서 꼭 모였을 때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익을 경험하도록 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기도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죠. 어린이들 기도에 참여시키시죠? 분반해서. 뭐 시작할 때든 뭐 끝날 때든. 지금 아주 크고 작게라도 기도에 계속 편안하게. 기도는 뭐 무슨 뭐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얘기하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고, 경험되게 하고, 조금 더 이제 성숙한 그룹들, 뭐 청소년 그룹이나 성인 그룹들은요, 요거 좀 중요해요. 기도 노트 또는 메모. 뭐 무슨 뭐 그룹에 뭐 기도 노트를 만들어라 이런 것보다 인도자는 적어도 기도 노트나 메모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인도자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기도에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근황을 나누다가 그런 기도해야 될 요소 같이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인도자들은 꼭 메모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조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근황을 물을 때 그걸 물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할 때, 마치는 기도를 할 때 그걸 기억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이거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청년에서 종종 그렇게 하죠. 기도 시간을 아예 소그룹 모임에서 아예 기도 시간을 모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세 명씩 뭐 5명씩 뭐 형제 따로 자매 따로 한다든지, 뭐 아주나무가 나오면 그 아주나무 기도점을 보고 한다든지 해서 같이 기도하는 아예 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뭐 항상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항상 하면은 이제 선생님 준비 안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요거 꼭 명심하셔서 이 기도를 경험하게 하는 소그룹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거는 어떤 필요가 이제 알게 됐을 때 바로 기도하는 거. 아까도 뭐 비슷하게 끝날 때, 뭐 마칠 때 그걸 기억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해서 한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게 잘하세요. 이상한 형제님이 이게 어떤 기도 제목이 요청됐을 때 바로 기도하세요. 바로. 그다음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 회의합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스스로의 삶도 그래야 될 것이고, 그게 또 경험되도록 분반해서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할 때 소그룹 인도의 기본적인 흐름이 대체로 이렇게 가죠. 뒤에 보시면 소그룹 인도의 기본 흐름인데 아마 비슷하게들 하실 겁니다. 보통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시죠? 네, 웰컴 하는 거죠. 웰컴. 환영하고. 또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그럴 때 이제 뭐 아까 뭐 이런 것들 가벼운 질문, 근황 나누면서 간식을 나눌 수도 있고, 간식도 되게 좋은 환영의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또는 기도, 뭐 찬양과 기도. 오늘 제가 찬양 안 하던 거 한 거예요. 근데 뭐 매번 할 수도 있겠고, 뭐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시작을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이 차례가 되겠죠. 순서죠, 순서. 순서를 짜는 거죠. 그 이제 말씀 나눔, 보통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 나눔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학교의 분반을 생각하면서 이걸 좀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본문을 같이 읽었어.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눈다든지.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뭡니까? 말씀을 이미 듣고 우리가 모였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소감들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발제자 선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공과를 맡은 경우가 있다면은 더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본문에 대한 어떤 뭐 10분이면 10분 짧은 메시지를 하게 한다든지, 설명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참여를 시키는 거는 성인이 되면서 더 좋은 방법이 되죠. 청소년들도 할 수가 있죠. 청소년들도. 몇 학년이죠, 지금 아이들이? 중학생. 네. 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보시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좀 아무래도 어렵나요? 본문에 대해서. 자기가 소개하고 6학년? 화학생 분만이 했습니다, 작년에. 6학년 남자애. 5학년. 공과를 4학년. 준비하고. 공과를 준비해 오라고. 4학년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잘 하더라고요. 처음에 어려워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시도죠. 왜냐하면 참여시키는 거죠. 참여.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 목적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그럴 때 또 가장 큰 배움이 일어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참여시키는 거 좋네요.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보통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관찰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해 질문, 적용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일반적인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소그룹이라면 이렇게 나아가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나눔 또는 적용인데 요건 사실은 요 순서로서 말씀 나눔 다음에 꼭 온다 이렇게보다는 뭐 1번이든 아까 말씀 나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적용 질문에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런 걸 배웠다면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또 중간중간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도 그렇게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보통 마무리하는데, 나눔 속에서는 아까 이런 걸 나누면서 나온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바로 그냥 그 같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또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보통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참고 자료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아까 청년회에서 뭐 수년 전에 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을 배웠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청년회는 공과를 직접 만들어서 보통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었네요. 보니까 본문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5절이 본문이에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가셨던 그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본문이 워낙 넓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근데 의도를 딱 갖는 거예요. 요 공과에서 요 지금 청년의 소그룹 교재에서는 어떤 데 의도를 뒀냐면은 보니까 어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 그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주님의 복음 전도, 개인 전도에 대한 교훈도 받을 수가 있겠고 여러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좀 목표를 좀 한정한 것이죠, 사실은요. 본문에 대한 어떤 목적을 좀 이렇게 목표를 약간 의도를 갖고 이제 하게 된 것이고, 첫 부분에는 그래서 일종의 말씀에 대해서 일종의 뭐 소개라고 할까요? 또는 생각할 소재를 좀 제공하는 그런 글을 적어놨는데, 이 글은 이제 뭐 사실 소그룹 글이 없어도 그만이죠. 근데 소그룹 인도자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던지면서 이제 생각을 좀 자극하면서 시작하는 게 되겠죠.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을까?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질문, 이렇게 어떤 자극을 줄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이런 도입 질문은 이런 것도 좋겠죠. 이번 주에 만난 사람들 중에서 좀 여러 다양한 만남을 했었을 텐데 좀 특별한 만남이랄까? 좀 예기치 않은 만남? 그런 것이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또 이런 본문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도입 질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고, 밑에 질문으로 4개를 달아놨었네요. 첫 번째 질문은 전형적인 관찰 질문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관찰과 더불어서 약간 이해 질문을 넣은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특별한지 본문 9절, 27절 및 사마리아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서 파악해 보세요. 해서 일부러 처음 질문이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소를 찍어준 거죠. 9절, 27절을 보게끔 해서 이 질문과 연결해서 이 이동 경로가 어떤 의미가, 어떤 좀 특별한 특이점이 있는지, 또 사마리아는 지역에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본문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참고 자료를 뭐 아마 미리 제공을 했겠죠. 미리 준비를 해서 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파악해보게 하는 관찰 이해 질문.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직접 한번 이 1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죠?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 9절과 27절을 유의해서 보시고, 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 자료를 인터넷 찾아보시든지 해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동 경로 어떻게 이동하고 계시나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시는 것으로 보셨습니까? 유대에서 갈릴리 어디에서 그걸 찾으실 수가 있었어요? 훌륭하시네요. 출발지는 어디라고요? 유대. 그리고 목적지는 갈릴리. 그런데 여러분 하나 빠뜨리는 게 있어요. 다시. 그죠? 다시네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갈릴리로 가시는 게 처음은 아니시다. 처음은 아니시다. 이렇게 보통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이동 경로니까 근데 또 어떻게 경로를 잡아야 됩니까? 유대부터 갈릴리를 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이게 예수님의 이동 경로네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마리아라는 수가에 이르렀다. 아직 그러니까 갈릴리에 도착하진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고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신 이제 본문의 내용이나 그 특이점이 있을까요? 본문 내용이나 또 자료를 통해서 누가 한번 답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은자매님 이왕 입을 여신 김에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9절과 27절을 일단 본문에서 참고 구절로 드렸네요. 유대인 사마리아 이런 네. 사마리아인가 상종하는 예? 상종하는 곳이요. 상종한 게 아니었는데 네. 상종했어요. 훌륭합니다. 그쵸? 되게 중요한 정보가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있습니다. 또 27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거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자 자체와 말하는 게 이상한 것인지 아마 요 맥락에서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게다가 근데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뭔가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종하지도 않고 그 여자랑 말하는 건 이상한 거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우리 박주영 의제님 혹시 자료 찾아보신 게 있나요? 지금 여기 제가 따로 자료를 제공한 건 없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지도 보고 오! 지도를 보셔서는 어떤 게 발견되셨어요? 그냥 이제 아래 유다고 위에 갈릴리 지방이고 사마리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갔을까 이 생각을 그냥 저희 하게 되고 네. 아니 잘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냥 야곱의 우물이 근처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쯤을 받았을까 이 생각도 들고 그것까지 찾아보셨나요? 야곱의 우물? 지도에서 아까 거기 지도에는 안 나오나요? 나와 있어요. 예. 야곱의 우물로 조금 더 지나서 수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되게 중요한 지금 지도를 좀 찾으셨는데 유대가 아래에 있고 갈릴리가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그 사이가 사마리아고요. 그 수가나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에서 아래쪽이에요, 위쪽이에요? 아래쪽인 것 같아요. 이제 막 들어가신 거네요, 그러면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이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지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네요, 그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좀 찾아보신 분 계세요, 더?
이게 정상인 경로잖아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가운데가 사마리아니까 가는 거니까. 자, 또 있습니까? 또 다른 분 좀 사마리아에 대해서 찾아보신 거? 우리 저기 방효진님 혹시 찾아보신 거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대해서? 아, 따로 없으셨어요? 따로 없으셨어요? 또 누구 찾아보신 계신가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에 대한 그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어떤 지역인지, 왜 예수님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경로를 택하신 게 왜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죠. 찾아보셨습니까, 지혜자매님? 왜 안 찾아보세요? 이렇게 혼내면 안 됩니다. 네, 좀만 더 찾아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배우 선생님 혹시 좀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찾아봤는데 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여 주민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민족이 이 뒤에 혼혈이 발생했어요. 네.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격려했습니다. 유대인과 종교적, 혈통적 갈등을 겪은 집단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셔서 그냥 뭐 스스로 다시 찾으실 것도 없으셨겠지만 바로 저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 이후로 혼혈 민족이 된 것도 사실 문제고 그건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그 전에 이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이었죠. 그렇죠. 북왕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분열됐을 때 우리나라 비슷하잖아요. 그 실제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했던 지역은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애시당초 남쪽, 아까 유대 땅이 바로 남쪽, 남유다를 가리키는 지역인데 일찌감치 유대 사람들에게 북왕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미 그때도 이미 분열이 일어났었고, 근데 심지어 그런 시간이 오래 갔었는데 심지어 아까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끌려가면서 완전히 이제 민족적인 정통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그런 지역인 걸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자료를 찾을 때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그 지역을 일부러 가셨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2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이동 경로나 방법 등을 정하실 때 어떤 마음과 기준을 따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좀 약간 추상적인 질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이런 거겠죠. 왜 이동 경로를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는 것으로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것도 관찰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질문이 좀 더 여기 더 붙었다면은 참고 구절들이 좀 갔었을 수는 있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4장에 이를테면 4장 4절 같은 말씀은 되게 중요한 참고 구절이 됐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뭐라 됐습니까? 하겠는지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영어 번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마리아로 가는 거는 어떤 선택지라기보다는 뭔가 이유를 우리가 아직은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그 당위, 의무감 이런 것이 있었던 그런 지금 이 경로 선택이에요. 그리고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봐서 알게 된다면 이제 여자를 만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경로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따라서 가면서 이제 본문에 계속 접근해 가면서 이 본문의 의도는 사실은
이 공과를 짤 때 4번이 그때 그 시기에 이런 공과,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가스펠 대회를 앞둔 공과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자연스레 우리로, 아,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서 누가 그런 사람일 수 있겠는지 하면서 우리의 삶에 연결을 시키고, 우리의 삶이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나눠지게 되고, 뭐, 또 그럼 특별히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3번 문제가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 의도를 갖고 질문을 구성하고 질문을 이렇게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저는 실패했어요. 많이 참여를 못 드렸는데, 왜냐면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렸죠, 지금. 그쵸? 근데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또 격려해 가면서 또 촉진해 가면서 그렇게 그룹 교제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아까 근데 누구시죠? 박주영 선생님이 하셨던 경우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지금 행동을 하셨던 거거든요. 지도를 보실 건 생각 못 했었어요. 사마리아 검색해서 뭐 막 찾으실 줄 알았는데 지도를 보셨어요. 엄청 잘하신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반응,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뭐 잘했다는 건데 정말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잘하신 거죠, 사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룹 인도자는 뭘 준비하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흐름으로 갈 거다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그게 생각보다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염두에 두셔서 그리고 융통성이나 개방성을 꼭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엄청 오버하세요. 티나지 않게. 제가 티가 티 안 났잖아요, 그죠? 저 진심이었으니까. 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지금 정말 격려하세요. 격려를 많이 하시고 그 누군가 뭔가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한 뭐 표현 어떻게 용기라고 하면 용기고 굉장한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꼭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그룹 인도를 해나가시는 것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소그룹 참고자를 좀 더 잘 다루려고 했었는데 오늘 조금 제 의도만큼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고 뭐 그러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아쉽습니다만 아쉬운 대로 일단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런 경우들이에요. 뭐냐면은 소그룹 인도의 실제인데 이제 오늘은 좀 소그룹 인도를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큰 틀을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사례들 뭐냐면 이제 의도치 않은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하거든요. 뭐 좋은 것도 발생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한번 또 실제로 소그룹 경험하시면서 좀 겪었던 어려운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셔서 또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제가 준비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경험했던 사례들을 또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더 지혜를 모아서 함께 또 유익한 소그룹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